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 공격을 받았던 나라가 스스로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나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80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참혹한 기억을 간직한 일본이 이제 핵 보유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이 일본을 이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 헌법을 유지해온 일본이 군사력 증강을 검토하는 상황, 과연 동아시아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일본을 둘러싼 복잡한 지정학적 갈등과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 나라 간의 갈등이 아니라 전 세계 평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된 다카이치가 중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일본의 생존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는 단순한 우려 표명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군이 대만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거든요. 전후 일본이 유지해온 평화주의 노선에서 벗어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나온 직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사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의 고위 관리가 다카이치 총리의 목을 베겠다는 극단적인 위협을 SNS에 올린 겁니다. 외교관이라는 사람이 상대국 최고 지도자에게 이런 위협을 가하다니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물론 나중에 그 게시물은 삭제됐지만 이미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외교적 예의는 물론 국제법도 무시하는 행위였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을 향해 전방위적인 공세를 시작했거든요. 중국 국영 언론들이 앞다퉈 일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의 전 편집장은 다카이치를 진주만 공습을 저질렀던 옛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환생이라며 극언을 쏟아냈죠. 중국의 또 다른 언론 매체는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제목의 만화를 연재했습니다. 인민일보는 다카이치의 발언이 일본 내 군국주의 세력 부활의 위험한 신호라고 경고했고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군사적 팽창주의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다른 나라를 군국주의라고 비난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 대만 해협, 센카쿠 열도 등에서 지속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거든요. CCTV는 한 발 더 나아가 다카이치가 끝없는 더러운 말로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중국군 기관지인 인민해방군 일본은 더욱 격렬한 반응을 보였죠. 이들 발언의 의도는 극도로 사악하고 성격은 극도로 악랄하며 영향은 극도로 해롭고 결과는 극도로 위험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90년대 과격한 광고 문구 같은 수사법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실제 군사적 위협도 동반됐다는 점입니다. 만약 일본이 대만해 해협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참혹한 패배를 당할 것이며 일본 전체가 전쟁터로 변할 것이라고 협박했거든요. 이들이 단순히 말로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더욱 무서운 대목이죠. 실제로 중국은 군사력 투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오고 있으니까요.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 전력도 급속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말에는 중국 해양경비대 선박들이 일본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인근을 항해했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마치 라이온킹의 무파사가 빛이 닿는 모든 곳이 우리 왕국이라고 했던 것처럼 중국도 자신들이 보는 모든 땅을 자국 영토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홍콩, 티베트, 내몽골, 신장에 이어 이제는 대만과 일본까지 노리고 있죠. 중국은 또한 일본 영토인 요나구니 섬 근처로 드론 3대를 보냈고 대만 주변에는 여러 대의 전투기와 군함을 배치했습니다. 물론 이런 도발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던 일이긴 하지만 말이죠. 최근 들어 그 강도가 더욱 세져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특히 다카이치가 총리가 된 이후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거든요.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일본을 정말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중국의 경제 보복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발표했거든요. 홍콩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민들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며 비슷한 여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하지 않고 말이죠. 사실 일본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공격받는 사건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관광지 중 하나로 꼽히거든요. 이런 조치의 파급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일본행 항공편 예약 취소가 50만 건에 육박했거든요. 이는 일본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숫자입니다. 일본 관광청 통계를 보면 중국인 관광객이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27%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중국의 여행 경고가 나오자마자 일본의 소매업과 관광업 주식들이 폭락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호텔 체인과 백화점, 면세점 주가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일본은 중국의 침략은 원하지 않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이 떠나는 것도 원하지 않거든요.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한 경제학자는 이번 사태로 인해 일본이 입을 경제적 손실이 148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최근 몇 년간 심각했던 일본의 과잉 관광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겠네요. 교토나 오사카 같은 인기 관광지에서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거든요. 이런 경제 보복은 중국이 다른 나라들을 길들이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전술입니다. 자신들 뜻에 따르지 않는 나라가 있으면 관광객 유입을 막고 각종 문화 콘텐츠 상영을 금지하는 등의 보이콧을 조장하죠. 실제로 중국은 모든 영화관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을 연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야말로 진짜 취소 문화의 원조인 셈이네요. 한류를 금지했던 한한령도 같은 맥락이었고요. 과거에는 사드 배치 문제로 한국을 압박할 때도 비슷한 수법을 썼습니다. 롯데마트 영업을 중단시키고 한국 연예인 활동을 제한했죠. 리투아니아가 대만과 교류를 늘리자 경제 제재를 가한 것도 마찬가지 패턴입니다. 중국의 과도한 반응은 분명히 일본을 굴복시키려는 협박 전술입니다. 메시지는 간단하죠. 대만을 지지하거나 무력 진강을 하지 않으면 가만두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정말 약속을 지킬지는 의문이지만요. 중국은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을 선호하는 국가입니다. 홍콩과의 일국 양제 약속, 세계 무역기구 가입 당시의 약속들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일본은 이 모든 압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반의 발언을 철회하기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대신 일본 대사관은 중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안전 조치를 취하고 불필요한 주목을 받지 말라고 당부했죠. 목숨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외국인이 구금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캐나다의 마이클 스파보로와 마이클 코브리기 화웨이 사건의 보복으로 억류됐던 사례가 대표적이죠. 중국의 이런 위협적 행동들이 계속되자 일본 국민들의 인식도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이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일본인의 63% 이상이 국방비 증액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국민들로 하여금 더 많은 세금을 내서라도 군비를 늘리자고 생각하게 만들려면 얼마나 위협적이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군사비 지출에 소극적이었던 나라였거든요. 대만 방어에 대한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론이 좀 더 엇갈리긴 했지만 대만 침공 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한 자가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는 일본 국민들도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죠.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인들이 무력 사용에 대해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대한 변화가 수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가 대만 방어 발언을 했던 시기에 그녀는 수십 년간 유지해온 비핵 3원칙에 대한 입장을 모호하게 만들었거든요. 이 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처음 천명한 이후 일본 외교 정책의 근간이 되어왔죠. 이 원칙에 따라 일본은 자체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일본 내 미군 기지나 일본 항구에 입항하는 미국 군함들도 핵무기를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극을 겪은 나라답게 핵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을 유지해온 거죠. 이런 정책은 일본이 피폭국으로서 가져온 도덕적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는 당내에서 이런 원칙들을 재검토하자는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2026년 말까지 일본의 주요 안보 문서들이 개정될 예정인 상황에서 이는 동아시아 안보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다카이치는 여전히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않겠다는 처음 두 원칙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핵무기 반입 금지라는
세 번째 원칙에 대해서는 재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원칙을 수정하면 많은 가능성이 열리게 되죠. 예를 들어 현재 개발 중인 핵무장, 해상 발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미군 함정들이 일본 항구에 입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일본 주변 지역의 핵 억지력을 크게 강화시키는 조치가 될 수 있거든요. 중국이 일본이나 대만을 공격하려 할 때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계산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군의 전략 핵 잠수함이 일본 항구를 모항으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현재는 괌이나 하와이에서 출발해 서태평양까지 와야 하는 거리적 제약이 있거든요. 일본을 전진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 대응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핵 정책 변화에는 많은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미국이 이미 충분한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근처에 핵무기를 추가 배치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지지자들은 중국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더 강력한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맞서죠. 특히 중국이 핵무기 수를 급격히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은 핵무기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중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군사력을 빠른 속도로 증강하고 있습니다. 펜타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2030년까지 1000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500개 정도로 추정되는 것에 비하면 2배 증가하는 셈이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은 홍콩이나 티베트, 내몽골을 점령했던 것처럼 일본을 침공하고 정복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 지도부는 이를 2차 대전 당시 일본이 저질렀던 침략에 대한 달콤한 복수로 여길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의 일본은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평화적인 나라지만 말이죠. 게다가 러시아와 북한 같은 다른 핵보유국들의 위협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핵무기 사용 위협을 공공연히 하고 있고 북한은 일본을 겨냥한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느낌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자국의 안보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본과 대만이 최소한 전술 핵무기라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이 저를 또 마녀라고 부르겠지만 기술적으로는 마법사가 맞는 표현이죠. 핵 확산 방지는 분명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가진 독재 국가들이 핵무기 없는 민주 국가들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균형이 필요하죠.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결국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적절한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한쪽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게 되면 평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지배가 이루어질 뿐이거든요. 일본의 이런 고민들이 결국 지역 전체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위협적인 언사와 군사 도발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법과 기존 질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주변 국가들이 자위 수단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